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또 마켓나우 뉴스핌 오상용 전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네, 미국 선거 이야기 좀 하고, 네. 아무래도 너무 핫 이슈고, 뉴스도 되게 많았지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분석들도 나오고 했는데, 시장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이거 뭐 사실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내용이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고 네, 정말 많은 분석들 나오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는. 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되게 좀 오래 걸릴 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더 네,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혹시 예상은 하셨나요? 저요? 예, 그 트럼프 정도는 되겠다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예, 전 사실 트럼프가 될 것 같았고 네네네. 예전에 2016년도 때도 사실은 저는 그때 저희 회사에서 여담이긴 합니다만 베팅했었거든요. 예. 우리 바로 그냥 1분 차트 한번 네. 보시죠. 이게 왼쪽에 보이는 사진, 야, 내가 이겼다 하면서 이제 승리 선언하던 네.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백악관은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입성을 하게 됐고 거기다가 상원까지 다 먹었죠.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게 현재 하원에 투표했던 거 네. 현황입니다. 보면은 218석을 먹으면은 과반인데요. 지금 벌써 공화당이 212석입니다. 한 6석만 더 이제 가져가면은 공화당이 백악관, 상하원 다 가져가는 이제 말 그대로 레드 웨이브 혹은 네. 레드 스윕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주식시장은 굉장히 이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미증시요. 예, 네. 미국 주식시장. 네. 한국은 좀 별론데. 아니 오늘 예. 한국 시장 너무 줄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뉴욕 시장이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를 해소했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투표 결과가 제때 안 나오고 이게 다시 나중에 재검표까지 가버린다거나 어느 한쪽에서 나는 불복이야 이래버리면 그러니까요.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 위험성은 거의 하루 만에 해소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 세금 깎아준다 그러고 이제 규제 많이 풀 거다 이런 기대들이 이제 일시에 반영되면서 주가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아무래도 좀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국제시장은 많이 어수선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11월 6일 날 이제 윤곽이 다 드러났었잖아요. 네. 그날 하루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그날 하루 만에 이제 18pp, 그러니까 장중 한때 그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 버려요. 되게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시장에 그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는 걸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한 이틀 정도 또 이제 많이 국채가 싸졌다 하니까 이제 매수세도 유입되고 FOMC에서 예상대로 이제 금리를 내려줬네 하면서 안도하면서 좀 이제 다시 10년물 금리는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은 좀 안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사실 근데 이건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재정 적자 확대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맞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은 예. 그 규모가 좀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미 그 재정 적자 부분은 역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점을 이미 넘어서서 앞으로 그냥 숨만 쉬어도 이 부채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를 빠르게 더 가속화하는 이제 요인들, 사실은 지금이 가장 그 민감한 시점에 재정의 어떤 세원과 이런 걸 좀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현실화가 좀 되어졌어요. 네. 그게 이제 해리스가 들어서나 트럼프가 들어서나 다 이제 재정 적자는 계속 나빠질 텐데, 그럼에도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을 다 잡아버림으로써, 이거는 견제 장치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다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실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어떻게 움직였는가인데요.
기간을 한번 9월 11일부터서 11월 6일까지로 일단 제가 잡아봤어요. 네. 먼저 기간 프리미엄은 뭐 잘 아시죠? 우리가 그 남한테 돈 빌려줄 때 1년 안에 갚겠다라는 사람하고 10년 뒤에 갚겠다라는 사람한테 똑같은 이자를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10년 뒤에 받을 게 더 고금리를 요구해야죠. 예, 뭐 그 10년이라는 세월 예. 동안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일단 알 수 없고, 이 양반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여기저기서 맞아요. 막 예.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어떤 돈 빌려간 사람의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네. 부분이고, 그런 많은 어떤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데 대한 많은 위험 요소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간 프리미엄, 뭐 텀 프리미엄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11월 6일, 이게 자꾸 왜 이렇게 11월 6일이 먼저 앞이 나오지? 9월 11일 날 보시면 그게 마이너스 0.29%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1월 6일 날이 되면은 플러스 0.31%. 그 한 두 달 좀 못 되는 사이 동안에 이 기간 프리미엄이 60bp가 솟아 올랐죠. 네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실제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78bp가 올랐어요. 네네. 그럼 이 한 두 달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 10년물 금리 올라간 것의 거의 대부분은 이 기간 프리미엄이 솟구쳐 올라서 이렇게 네네. 금리를 밀어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고,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보상을 요구한 거죠. 이제 트럼프가 아무래도 좀 유력해 보이고, 또 레드웨이브 같은 상황이 오면은 재정이나 이 물가에 대한 어떤 불안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미 좀 많이 요구가 되어져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트럼프 당선인이 그 한참 그 후보 시절이네요. 이제 네, 후보 시절. 네, 때 네. 내걸었던 공약 중에 감세 정책. 예. 그럼 이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확보하느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채 발행을 뭐,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예.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은 일부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재정 지출 좀 줄이기도 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다가 관세 부과해서 그 세금으로 이제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번 한번 차트 뭐 보시죠. 이게 왼쪽에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12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했던 그 엄청난 감세, 그 법안에 사인했던 그 장면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이때 이제 했던 그 감세안을 영구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내년 말에 일몰이 도래해서 이제 이 법안은 원래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네. 그 감세했던 게 다시 되돌려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영구화하겠다라고 했고,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밑에 쭉 설명이 몇 가지 있는데 지방세 공제 상한을 없애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지방세 인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법인세 실효 환율이 실효 네. 세율이 한 21% 정도 됩니다. 네. 이게 2017년도에 한 35%였던 게 그때 막 감세하면서 이렇게 낮춰놨었는데,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이제 법인세율을 한 15%까지 낮추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개인들에게 여러 유형의 소득세도 이제 깎아주겠다. 뭐 이것저것 다 이제 말 많이 했죠. 네. 실제로 뭐 이 정도 안에서 이제 얼마나 더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되돌려 보면 한다면 했어요. 그러게요. 많이 했어요. 실제로 네. 뭐 시끄럽기도 했고 말도 많았는데, 뭘 먼저 할 건가에 그런 어떤 순서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그때 했던 공약을 다 이행을 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대선 기간 때 했던 감세 이야기는 네. 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순번을 보면 아무래도 경제에 먼저 좀 이로운 것부터 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면 내년에 이거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네 번째 차트로 이제 바로 네.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먼 돈으로 할 건데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항상 남고, 예. 그래서 그 먼 돈이 많지가 않다 보면 결국 이제 그 적자 보조하는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숨만 쉬어도 정말 계속 국채, 부채는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네 번째 차트에 보이시는 게 뭐냐면 파란색 선은 1기 때 했던 그 감세책을 원래 예정대로 2025년 말에 네. 일몰 도래해서 그냥 중단한다라고 했을 때 2054년도에 미국 국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GDP 한 171%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연구가 되는 시나리오가 되면은 2054년도 가면 미국 부채 비율이 206.9%, 약 207%까지. 그래서 한 36%포인트가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이 이야기는 향후 20년치를 더 앞당겨서 실현한다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미국 의회 예상국이 이제 추정을 하기로 이렇게 그 1기 때의 감세안이 영구화되는 것만으로도 10년 동안 구멍나는 재정이 한 4조, 매년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새로운 구멍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이마다 다 국채 발행해서 그렇죠. 또 이제 메울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그 기간 프리미엄에서 뭐에 해당하냐면은 나한테 이렇게 돈 빌려간 사람이 계속 빚을 늘려가지고 내 빚도 이제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이제 갖게 만드는 부분. 시장의 논리에서 보면은 국채 물량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는 국채 가격은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네네. 공급 대 수요의 어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은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갈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국채 시장의 그 자경단이라는 그 세력들을 잠에서 이제 깨어나게 만드는 각성제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6일 날 그날 하루 이제 한때 이렇게 18bp 이렇게 솟구쳐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은 이런 우려가 일시에 이제 반영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채 가격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거네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단기랑 장기로 이렇게 나눠 봐야 네. 되는데 이따가 어떤 단기적인 요소들은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무한정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가지만은 네. 마디를 끊어 보면 그 뭐 경기 사이클대로 움직이듯이 시장 금리도 산과 고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사이클을 이제 만들겠죠. 네네네. 당장 보면 뭐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또 이제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져 버리면 중산층이나 뭐 이제 이런 그렇죠. 가계의 소비가 나빠져 버린다 그러면 성장이 이제 또 이렇게 뭔가 망가지거나 해서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뭐 시장 금리가 또 하락할 수도 있고요.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내놓는 하겠다라고 한 거는 서로가 참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상충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거를 일시에 다 하면 도대체 이제 어떤 모양으로 시장이 흘러갈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뭘 먼저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하겠죠. 네. 일단은 뭐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다라고 네. 우려가 나오는 게 일단 맞습니다. 불법 이민자라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은 정확합니다. 관세 정책 이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한번 5번 차트 한번 예. 잠시 볼게요. 이게 JP 모건에서 보고서에 이제 담겨 있던 건데 네. 2009년을 그 100으로 놓고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노동자들, 뭐 노동 레이브 포스니까 노동 가능 인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선은 해외에서 유입된 이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2009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 가능 인구는 그 증가하는 게 거의 미미하죠. 그냥 옆으로 기고 행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이민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어 와가지고 그 빈 공간을 메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그 코로나 한창일 때 2020년 때 보면은 미국의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냥 대거 은퇴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시절에
그 노동자들의 빈 공간을 메운 게 이민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빠르게 유입이 되어지면서 그나마 노동시장 수급이 좀 덜 타이트해졌어요. 물론 지금도 미국 고용시장은 굉장히 견고한 편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하겠다라는 거는 불법 이민을 막겠다. 그렇죠. 에다가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도 내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이제 숙련된 기술을 지닌 합법적인 이민자는 우리는 뭐 환영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 중에서 숙련 노동자는 별로 없습니다. 뭐 아주 단순 노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고 네. 그분들은 주로 이제 그 노동 집약적인 영역, 서비스 섹터 이런 쪽에 그냥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 유입이 안 된다거나 혹은 이제 이미 와 있는 분들까지 다시 이제 나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결국은 서비스 영역 쪽에서의 어떤 신규 노동자 부족, 기존 노동자도 부족, 일손을 못 구한다. 그러면 임금이 높아지. 그렇죠. 더 많은 월급을 줘야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할 거고. 그 결과 다시 이제 서비스 물가가 또 꿈틀릴 수 있고. 우리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2022년 이후로 서비스 섹터에서 임금이 제법 빠르게 가면서 그쪽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되게 끈질기게 잘 안 눌려졌어요. 그래서 물가 고통이 길어졌던 부분은 서비스 섹터에서의 어떤 그 물가가 잘 안 잡혔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서비스 쪽에 어떤 다시 물가 압력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라고들 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관세라는 부분은 당장 이제 생필품을 비롯하여서 그 제품 쪽에, 상품 쪽에 이제 물가를 자극할 위험 요인이에요. 뭐 당장 국적을 불문하고 10% 관세, 얼마 전에 10%가 아니라 20%까지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중국은 이제 60% 더 매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집권 1기 때 보면 6번 차트 한번 잠시 볼까요? 네. 이게 2017년부터 2019년도 사이에 그 달러 인덱스하고요. 맨 위에 이제 차트에서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는 건 달러가 강해진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보라색은 달러 위안이에요. 네. 달러 위안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위안 약세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황색은 미국의 CPI 상승률이에요. 그 2018년도 그때 봄부터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관세 마찰이 일어나는데 기억도 총에서 4번이었나 3번이었나 하여간 계속 관세 매기고 했었지요. 그때 보면 중국은 이렇게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가지고 위안화가 그냥 약해지도록 내버려뒀어요. 네. 그래서 그 올라가는 세율만큼 위안화를 약하게 만들어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싼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위안 약세 때문에 가격이 낮춰져서 이렇게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는 부분을 많이 상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미국 CPI 상승률도 이렇게 좀 올라간 듯 하다가 2018년 여름 지나면 이제 쭉 둔화되죠. 2% 밑으로까지 하락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도 그 달러가 좀 강해지면 이렇게 좀 그 관세에 의한 그런 물가 상승 압력을 잡아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 원유 생산 많이 해가지고 유가를 낮춰가지고 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떤 물가 압력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신규 이민 노동자들의 유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서비스 쪽의 임금 상승 압력,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상품 물가를 우리가 가만 돌이켜 보면 이 시절에는 물가는 항상 안정되어 있다. 네. 인플레이션의 시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2, 3년을 돌이켜 보면은 미국이라는 사회는 집단적으로 상당히 강한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집단 경험에 대한 기억은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마인드셋을 바꿔놔 버려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관세 때문이에요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가격을 올릴 그런 어떤 빌미가 많이 만들어지고 가게들의 어떤 심리도 네. 어떤 워낙에 이제 소뚜껑 보고 자라 보고 네. 놀란 네. 가슴들이기 때문에 뭐 자라 비슷한 것만 보여도 이제는 놀랄 수 그 있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꿈틀댈 네.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절의 어떤 그런 경험만 가지고서 앞으로도 뭐 그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매긴다라고 하지만 그 달러가 강해져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상쇄해 줄 거다라고 그냥 안심할 수는 없어요. 네. 이미 지금의 어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뭐 결정을 하겠지만은 그 안에 제일 무서운 게 심리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심리.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네. 사려고 막 했던 그렇죠. 예. 미국 사회에서는 화장지를 막 사재기 네.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불안해진 심리였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30년 역사에서 미국의 가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는 아주 가장 높은 레벨에 와 있습니다. 네. 그나마 한 1년 넘게 그걸 눌러 놓았는데 또다시 한번 그거를 불쏘시개처럼 다시 자극할 그런 위험은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좀 많이 높아지겠네요. 예. 우리가 한번 7번째 차트 한번 네. 볼게요. 이거는 뭐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미국 국채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추정하는 건데요. 뭐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미국 명목 10년물 국채 수익률에다가 흔히 말하는 실질금리라고 말하는 그 팁스 있잖아요. 그 수익률을 뺀 값, 우리가 브레이큰 이븐 레이트라고 네. 하는 이게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요 근래 한 2달 사이에 보시면은 위로 아주 급하게 솟구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불안하죠. 시장이 보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정책들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뭐 금리든 사이클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트럼프 정책의 함의는 이렇게 단기 사이클보다는 장기적일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해요. 네. 이따가도 좀 더 말씀드릴 텐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 그다음에 미국 재정 적자의 장기 추세 곡선을 다시 재배치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네. 부채 비율만 해도 한 레벨 더 위로 이제 올라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이제 막바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눌러놓는 그 구간인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서비스 물가와 상품 물가를 모두 자극할 만한 그런 네. 정책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집권 일기를 돌이켜 보면 실제로 할 그런 위인인 것 그렇죠. 같다라는 불안감, 그런 어떤 불안들이 이렇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 들어보면. 예. 그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의 이 기간을 놓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가에 따라서 다 그럴 수 다릅니다. 있죠. 예. 만약에 6개월을 놓고 보면은 더 올라갈 거냐, 내려갈 위험이 크냐 보면 내려갈 여지도 많습니다. 단계 좀 올라왔으니까. 예. 워낙에 좀 많이 오른 데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금리가 높은 레벨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소비가 힘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금리를 눌러놓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정책은 장기적인 함의가 더 크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물가라는 거는 계속 하향 안정될 거다라는 게 안 통한다라는 걸 지난 한 2년 반 확인했어요. 좀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어떤 긴가민가 하는 그 심리를 더 눌러놔야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은 세계화가 만들어놨던 물가 안정의 그 큰 조류를 더 이제 헝클어 놓을, 더 반대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 인물이 또다시 이제 컴백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연준의 스텝도 이렇게 되면 좀 꼬일 수 있다라고들 그러네요.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어떤 8번째 한번 차트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게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이게 스텝이 꼬인다, 반드시 이제 꼬인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 큰 틀에서는 연준은 계속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쪽 그 방향성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와 폭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한 번은 올 수 있겠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서로가 이제 무역 보복을 하고 막 나도 올린다 막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글로벌 물가가 올라가겠네. 물동량은 줄어들고 미국 역시도 그 글로벌 경기가 후퇴하면은 뭐 성장이 온전치 못하겠죠. 그래서 성장이 그렇게 관세 공격이 서로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장의 둔화 요소와 함께 바로 이제 물가가 둔화되어지면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렇게 둔화되면 좋은데 네. 공급 부분에서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끈적하게 남아있는 기간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 구간에서는 성장 둔화, 물가는 계속 이렇게 높아져 있는 네. 그런 구간에서는 그게 이제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연준은 이제 좀 고민스럽겠죠. 물론 이제 그래도 연준은 고용하고 성장 쪽으로도 이제 해서 금리를 낮추긴 할 텐데 인플레이션이 뭐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이고 더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은 많이 못 낮추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 위험이 가장 무섭습니다. 인플레이션 심화 일변도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그런 조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 공격도 할 거고 그거랑 이제 함께 성장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도 빨리 뭘 해. 네.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더 다그치고 연준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또 계속 꾸역꾸역 내리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물가는 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 중단 시점이 앞당겨지는 그런 네.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다른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죠. 많이 못 내리거나 금방 이 정도밖에 못하고 이제 다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나 이런 이제 뭐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흔히 예상하는 위험 시나리오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위험 시나리오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네. 인플레이션의 어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 번 산이 이렇게 높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이제 연준이 긴축을 막 해가지고 이제 둔화됐어 하다가 또 사람이라는 게 좀 이렇게 오만해지고 방만해지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 순간에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1차 올라왔던 그 쇼크 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올라가더라는 게 1970년대 때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약간 요요현상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9번째 차트 한번 간단히 보시면 그겁니다, 이게. 지금의 어떤 우리가 한번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겪었던 이 1차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1970년대 때 보면 앞에 있었던 산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상황에서 뭔가 잘못하다 보면 더 큰 산이 더 높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그 네.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세계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절에는 미국 주도의 그 세계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절에는 미국은 일자리를 양보하고 전 세계에서 값싼 물건을 수입해다가 그래서 일자리와 값싼 제품의 교환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져 왔고 시장 금리는 둔화됐던 시절이 90년대 말부터서 2010년대까지였다면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등장 이후로 보면 그 세계화에 자꾸 균열을 내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가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이. 왜냐? 이대로 가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려는 게 세계화의 되돌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여야 합의하에 초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제조 부활, 온쇼어링. 예, 온쇼어링입니다. 그거는 일자리를 이제 우리가 얻고 대신에 국내에서 이제 좀 비싼 임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건값은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교환의 방식이 바뀌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번 선거 결과가 그걸 다시 한번 입증해줬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손해 아닌가? 우리가 그 자유무역의 어떤 그 원칙에 의하면은 서로가 비교 우위에 있는 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모두가 다 윈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비경제적인 이런 걸 하지? 정치라는 부분은 이게 표에 의해서 결국 갈리는 거잖아요. 뭐 결국에 자국 우선주의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 회장의 표 한 표나 미국 그 옆집에 사는 존슨의 한 표나 한 표는 똑같다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에게서 그런 어떤 일자리를 계속 우리가 상실하고 있었다라는 불만들, 그게 뭐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인 것도 있을 것이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노동자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불만들이 계속 켜켜이 쌓여서 지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거를 다시 방향을 되돌릴 수 있을까? 선거는 결국은 여론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정치라는 건 결국 여론을 쫓아가는데 그 여론이 당장 안 바뀐다라고 보면 이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될 위험이 높죠. 그래서 단순히 그 트럼프의 어떤 좀 그 경기 둔화적인 요소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물가 압력을 키워서 이게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하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큰 틀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교환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 방식이 바뀐 거는 이번 선거로 인해서 4년 더 갈 것이고 네. 미래에 보면 더 장기간 인플레이션의 어떤 레벨을 높여 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의 압승을 두고서는 그만큼 미국에서 사람들 체감 물가가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예. 내용 들어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순서를 이제 예. 만들겠죠. 뭘부터 할 건가. 바로 뭐 이렇게 뭐 물가에 더 이제 압력을 줄 거부터 할 거냐 아니면 뭐 세금이나 먼저 깎아주면서 이렇게 살살살 달래가면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저는 그 제조업 부분에서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래 아니면 좀 그래도 뭐 물가 좀 올라가는 거 감내할래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래도 일자리 얻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정된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그 어떤 약발을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뭐 그게 먹힐 가능성이 더 높고 물론 이제 그게 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 규제 완화가 이제 엄청나게 이루어져가지고 AI나 뭐 휴머노이드 이런 쪽에서 어떤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고 부족한 일손을 그 휴머노이드가 다 알아서 해주고 하면 뭐 물가 압력이 잡히겠죠. 어느 세월이 근데 그게 오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오면은 이제 임금과 물가는 다시 안정이 될 테지만 그게 트럼프 임기 내에 올 거라고 뭐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상당히 이렇게 상충되고 마찰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부분들을 이제 내가 했던 말이지만 분명히 다 지키지는 또 못할 수 있어요. 선거 때 했던 말을 이게 다 믿을 수는 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라는 부분은 정말 이번 선거를 크게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민주당이 하는 것 중에 더 안 좋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그냥 이런 어떤 걸로 좀 대답을 했을 수도 있고 아마 이민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그 백인들의 상실감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 상실감은 어디서 오는가? 아니 그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더 잘 벌고 있어.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뭐 시간이 좀 더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 월가 투자은행들 어떻게 지금 뷰가 바뀌고 있는지. 이게 한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0번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불과 이제 한 4날 사이에 전망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JP 모건은 올해 연말에 10년물 금리를 한 3.9%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4.5%로 높여졌어요. 그다음에 내년 중간쯤에 가서는 원래 10년물 금리가 한 3.4%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게 4.15%로 높였습니다.
2년물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다 높였는데 연준이 그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압력이 자기들이 이런저런 계산들을 해봤는데 세금을 깎아줘도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위험이 높고 워낙에 또 이제 물건들 많이 살 거니까. 네. 그리고 뭐 관세의 효과보다도 이민자를 이렇게 차단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서비스 섹터 쪽의 임금 압력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밥 미셸이라는 부분은 이 분은 JP 모건의 그 자산 운용 쪽에 계신 분인데요. 네. 굉장히 원래 국채 강세론자입니다. 항상.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 주식 시장이 소화불량에 걸릴 때까지 10년물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 레벨을 한 5% 정도로 받고 내년 초까지는 다시 이제 좀 국채가 싸졌다 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내년 초까지는 4%대 안착을 할 건데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되고 새 정부가 입법안을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국채 시장이 다시 또 매도가 재개될 위험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BOA 예상 밴드를 좀 높였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정도 이제 높여놨는데 그래도 4.5% 위에서는 이제 한번 사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클리즈의 뷰가 좀 더 재밌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연준이 한 번 더 금리를 낮출 텐데 네. 내년에는 2번밖에 못 낮출 것 같다. 그다음에 2026년에도 2번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확신은 못 하겠다.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못 낮출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거는 순번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 중간 선거를 하는데 그거 앞두고서 관세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면 2026년도에는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질 위험 이 부분을 이제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채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된대요. 네. 주식시장은 얘기 결론 안 내주세요. 11번째 차트 예. 한번 볼게요. 그래도 주문했으니까. 네, 뭐, 지금은 허니문 랠리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허니문 랠리. 허니문 랠리는 뭐 내년 1월, 2월까지 갈 거다라고들 네.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규제 완화 쪽에서는 은행, 민간 의료보험,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주행, 뭐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이 관련된 주가들은 많이 올라가 있고, 중소형주 모멘텀은 좀 더 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감면하고 뭐 제조 부흥, 보호주의 무역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 이런 중소형주한테 좋을 거다 해서 중소형주는 좀 더 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반영의 위험은 상당히 녹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차트 이게 뭐냐면은 미국 주식의 ERP라고 네.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네. 이거는 뭐 S&P 500의 펄을 역수를 한 거에다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뺀 값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금 많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해 있다는 말은 매력도가 상대 매력도가 많이 줄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말은 주식시장이 현재 많이 비싸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트럼프 선반영 이미 다 했고 앞으로 좀 뭔가 삐끗하면 또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매수 상태라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또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 좀 짚어보는 것 같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